먼저 할까요? 동독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 감사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마켓하니에서 열대야의 필수품 루나쿨 하이브리드형 냉감 이불 준비했습니다. 루나쿨 냉감 이불은 에어컨의 냉방병을 막는 포근함, 그리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불 안 덮고 자는 게 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이불이 시원하고 쾌적해서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켓하니에서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하단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냉감 이불 어떻습니까? 진짜. 평가 좀 해주셔야죠. 사장님 이제 광고 이런 거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완전 실감나게 하시는 쑥쑥 빠져들게 하시는데요. 아, 이게 위에 덮는 거죠? 꺼냈다가 넣어도 돼요? 진짜 부드럽구나. 꺼냈다가 넣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다시 못 넣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원하네요. 예. 질감은 아주 좋으네요. 그러고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 무릎에 덮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름에 진짜 이불 저는 애들이 어리니까 시원한 이불 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배 덮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배 안 덮으면 배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거 덮어야 돼요. 번개같이 이불 덮어주면 이불 빨리. 덮고 주무세요? 예, 저는 반드시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잡니다. 그래요. 우리 임재호 기자는 이불 차고 주무시죠? 예, 냉감 이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시원한 소재. 아니, 잘 때 이불 덮고 자는지 안 덮고 자는지는 잘 때 덮고 자죠. 그래? 혹시 오해하실까 그런데 저런 멘트는 대본에는 없는데 너무 대본처럼.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얼음 같죠? 예, 약간 그냥 손이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감 자체가 좀 시원한 감인 것 같아요. 좀 네. 만드는 원재료 자체가. 지금 입고 계신 옷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된 것 같으네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웬일이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웅 대표님은 일주일 동안 방송 한 100군데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두 달 정도 많이 하고 네. 끝나고 약간 했는데 선거 딱 끝나니까 몸살이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한 이제 2, 3일 하루에 몇 개씩 하셨죠? 그때는. 뭐 이제 일도 있고 이제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또 비난도 받고 제가 출구한 것도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욕 좀 먹었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출구조사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 기관 심판 선거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의도에 이번 선거는 민주당도 패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패배한 게 아니고 패배자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다. 맞아.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더 나쁜 게 있으니까. 뭐죠? 선관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일리가 있네요. 네. 선관위는 와. 그러니까요. 임재호 기자 일주일 동안 주로 취재하고 기사 쓰고. 예, 저는 지금 사회부 출입이어서 사실 통상적으로는 선거철이나 이제 선거 당일날 좀 한가한 편인데 네. 선관위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잠실에서 이제 상황이 이게 발생하니까 좀 통상적이지 않게 바빴습니다. 원래 중앙선관위가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인데 이번에 사회부 기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위가 이제 현장이 돼가지고. 예.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묶음에 그냥 어떻다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드세요. 괜찮습니다. 라이트. 우리 윤 대표님은 제로 드셔야 돼요. 네. 차를 가져오시면. 역시 여기서 광고할 때만 먹는 건 먹으면서 계속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불은 한 번 이야기하고 나서 또 꺼내기도 그렇고 야
어렵네요. 홈쇼핑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돈 많이 받아야 돼요. 그 그분 사람들. 또 이야기 끊겼다. 풍기인견이라고 네. 이제 시원한 느낌인데 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이건 그러니까 그건 약간 까끌까끌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부드러워서.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냉감이 있으니까. 옷도 왜 다 여름옷 저런 걸로 하면 좋은데.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땀잘 배출되고 뭐 이런 지금 거 있죠. 입고 계신 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럴까요? 그런가요? 관심 있으신 거 같구나. 이거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 선거 끝나고 그 복싱 찍어서 올린 게 선거 끝난 다음이에요? 예. 누구를 때리려고 그렇게 분노 표출을 와, 하셨어요? 뭐, 때리는 족족 다른 사람이라서 때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복싱은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네, 그 영상을 올렸어요. 복싱한 걸 올렸거든요. 복싱하시는 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관장이 요 밑에를 잡아주면서 와 정권이 정말 잘 맞는다고 영상을 좀 찍어서 자기 그 복싱 클럽 거기 올려도 되겠냐. 그래서 된다고 가지고 그걸 안 된다고 할 일은 없잖아요.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 한 30초 치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부수장님 옛날에 매우 인기 있던 영화 배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돌프 룬드그랜드인가? 룬드그랜드. 네, 좀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해서 액션 스타.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선한 역할 아닌가요? 유니버셜 솔저 유니버셜 다 솔저. 나쁜 놈이고 네. 로키 3편에서도 로키 때려잡는 그 죄송합니다. 그때 소련에 약물 투입하고 권투하는 네, 러시아 권투 선수. 지금 체격이 좀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알긴 했었는데 최고의 오늘 스포츠맨. 더 옛날보다 체격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부러 반팔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근육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비난하지 마라. 시나리오 미리 보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푸시업 하고 오고 막 이래.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아유,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나중에 이야기 정책용어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성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채경화 기자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6월 29일까지 회사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6월 30일 이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주인공 송채경화가 돌아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송채경화 화이팅! 화이팅! 선거 결과 보고 열받아서 어디 휴가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충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정채경화 기자 6월 30일 돌아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화요일 공덕포차 고정 출연자시죠. 우리의 장고 장영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손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겨레 사회부 임재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임재우 기자를 모신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투표용지 부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임재우 기자가 사회부에서 그 취재한 기자들을 지휘도 하고 기사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대학 총학생회 중심으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시국 선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지금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고요. 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패널한테 여쭤볼게요. 2030 세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기성세대, 4050, 60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좀 감수성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이른바 기성세대로서.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막 방송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쪽팔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스스로도 그렇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야,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이를테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이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인가라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자칫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나한테 되게 중요한 권리의 하나를 포기하거나 뺏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미치니까 견디지 못하고 딱 확 들고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성세대이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사람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열받고 진짜 전 세계를 보기에 좀 쪽팔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역시 기성세대 일원인 윤희웅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 선관위 그 외부 그 위원, 자문위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 이제 무슨 이제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데 갈 뿐이거든요. 사실 뭐 공식 멤버 그렇게 죄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개방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선관위들이 이제 워낙 규제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90년대 이제 공무원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이제 사실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준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워낙 다 맞고 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이제 공정 이슈로 얘기하는데 원래 처음에 공정 이슈 나왔을 때 청년들의 문제가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성까지도 중시한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에 대한 마인드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투표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돌아보면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는 어쨌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에서 그것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그 가치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안을 보게 되면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긴 하면서도 사실 100%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측면도 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면 분노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젊은이들만 요 사안이 분노하지 이 사안은 뭐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뭐 비슷한 수준의 어쨌든 분노의 감정들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크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거기 성격이 또 들어있는 것이구나 다양한 생각들이 뭐 그런 시선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복잡 미묘한 문제 취재에서 독자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임재우 기자를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이 좀 수고를 하셨는데요. 임재우 기자 이번에 몇 사람 정도 기자들이 투입이 됐나요? 취재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는지? 저희 지금 팀에 한 7, 8명 정도의 기자가 있는데 그중 한 대부분이 투입이 돼서 현장 취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2, 3명 정도는 붙어서 이제 계속 그 상황을 살피고 그다음 인터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초기에 약간 이게 뭐랄까요 좀 극우적이거나 음모론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좀 현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이제
기자들을 투입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은 좀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치에 좀 덜 관심이 있어 보이거나, 뭐 심지어 약간 뭐랄까 정치를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청년들이 부정선거라는 어떤 표 구호를 거부하고 재선거라는 게 구호를 약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 기자들도 막상 가보니까 이게 좀 다른 성격의 집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자, 임재우 기자 본인이 2030 세대이지요? 네,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시죠? 네. 외모는 20대처럼. 네, 아무튼. 네. 왜 2030 세대가 이번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왜 분노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평론가나 이제 뭐 정치인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공정성. 네. 네. 1차적인 것 같고, 그 절차의 공정성, 공정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확실히 이게 젊은 층에서 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분노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약간 그 민주화 이후의 세대일수록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어떤 투표 절차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이게 일종의 약간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기본 값 같은 거였는데, 그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런 감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상적인 감각에서 약간 일상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 부분이 기성세대하고 2030 세대의 감수성의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윤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2030은 그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 투표 용지, 그렇죠. 선관위 관리 체제. 근데 그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입장이 더 선명하고 정치적 관여도가 높아 놓으니까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가게 되지 라는 데까지 이르러 버리니까 행동이 늦어지기도 하고 계산이 사실은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은 국민의힘 경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억수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난감하죠. 졌으면은 제일 앞에 지금 머리띠 묶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그 표차보다 더 많아지니까 약간 꼬리를 좀 내리면서 문제 제기에 빠지지는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체 세대에 정말 동일한 영향력으로 미치기에는 너무 속세에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2030이 더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제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주요한 목소리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그런 강경 보수적인 극우적 성향을 가진 보수적 목소리로만 이것을 폄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이제 복잡하다는 말씀 이제 아까 드린 것 같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임재우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 그 현장 분위기에서 이 태극기를 안 들면은 좌파 아니냐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의 위협감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요게 시위 양상이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이 아니라 크게 바뀌어서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주말 6월 6일, 7일 이전에는 좀 더 약간 부정선거론의 스피커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치 집회 성격이었다면, 주말이 되면서 약간 좀 정치에 덜 관심이 있는 청년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들 사이에서는 좀 이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요 시위의 확장성을 좀 저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위협은 없었는데, 근데 주말이 지나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정선거 스피커들만 남은 상황이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때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약간 프락치를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분들이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무슨 우리 경찰한테 중국 공안 아니냐, 이렇게 시비도 걸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실제로 5.1 시위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소속의 기동대 소속한 경정이 이제
시위대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네. 뭐 중국 공안 아니냐, 뭐 태무 경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무. 그런 말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뭐 그랬던 상황도 있었고 경찰들이 약간 이렇게 뭐 시위대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막 그걸 SNS 유포를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이게 강제로 막 벗기려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짧은 영상 이제 저도 하나를 봤는데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네. 관련한 이제 짧은 쇼츠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시위 참가자가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니까 당신의 엄마가 중국인 아니냐, 증거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어떤 또 정보를 분명하게 사실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이제 확인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이제 편협된 한정된 정보를 갖고 어떤 이제 폐쇄된 정보를 갖고 참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들에게 이제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되는 어떤 장이 열린 공간이 좀 필요한 측면도 필요하다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좀 빠지고 2030 청년 세대들 이 공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일단 대학가로 이렇게 또 지금 확산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오늘 잠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 평일이기도 하고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좀 이제 득세하는 분위기여서 지금 이게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낮에는 약간 500여 명 정도의 이제 시위대가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약간 그 정치적인 뭔가 약간 이득이나 혹은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이 약간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약간 그 뭐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좀 극단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2030 세대하고 이제 개정 세대 확실히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어쨌든 2030 세대는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선거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누적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 건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효율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그래서 투표용지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는 걸 전제로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행정적인 자원의 절약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봤다라는 이런 어처구니는 사실 드러난 거고 예. 더 큰 건 뭐냐면 이렇게 누적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토대로 지금 정치권들이 다 형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현재의 책임을 당연히 지금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과실의 문제나 진실의 문제를 규정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가되 전 정치권 일반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지형이나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퇴행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네. 그러니까 여나 야나 모두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것인데 마치 이걸 뭔가 이게 뭐 정치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한쪽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듯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대로 해서 정확하게 팩트들을 차지해내되 정치적으로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한 누적된 잘못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 방안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찾겠다라는 뭐 의지나 이런 걸 표출해 가지고 뭐 수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가버릴 거여서 계속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차원들의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야죠. 예, 왜냐면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걸 풀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의견과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정선거는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제 이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것을 이제 참여자들이든 국민적 공감대든 여야가 나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 리더십 발휘해서 이 문제로 일단은 의제를 한정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일이 진행돼야지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제 주체가 나서야 되는데 거기 시위제의 주체가 대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이번은 불분명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위잖아요. 주체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상이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것을 의견을 모으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임재우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섞여서 극우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좀 있나요? 그 주말 집회에서 참여했던 이제 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덜한 청년들은 좀 억울해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이제 부정선거론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본인을 이게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했던 이제 학생 그 참가자가 있었는데 예. 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시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일요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분위기 확 바뀌면서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지금 또 그 기존의 스피커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어떤 시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자연스럽게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아까 윤혜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억지로 구분이 되는 부분도 아니어서 결국은 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해외 순방가 있지만 대통령이 돌아올 때쯤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나부터 감수성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것 같아 하고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른바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공감. 네. 그게 우선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도 하나 좀 드릴게요. 세 분한테 임재호 기자부터 좀 여쭤볼게요. 과거에 사실은 2030 세대가 이 목소리를 낸 지 오래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2030 세대에서 제기를 했고, 그걸 이른바 인국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평창올림픽 때 남북 그 단일팀을 결성을 했는데, 아니 거기 국가대표로 선발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그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고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죄송하게도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권이든 제대로 된 어떤 그 처방 노력 이걸 잘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현상인데. 자, 이런 부분, 이거 앞으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합니다. 임재호 기자부터 좀 의견을 좀 내주실까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뭐, 개인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도 요번에 상황이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인국공이라던가 이런 상황하고 크게 이게 뭐 결이 다른 현상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기성세대들이 그런 좀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좀 둔감하다는 의식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좀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초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날 밤에 워낙 상황이 이제 선거날 밤에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이게 뭐 정확한 반응이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민주당 쪽 반응이 재선거는 없다, 뭐 재투표는 없다,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반응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가 났겠군요. 네, 그게 조금 뭔가 버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다행히도 뭐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좀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약간 청년들의 감수성하고 기성 정치권의 감수성하고 좀 이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단지 이게 시위가 이렇게 끝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지뢰처럼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장모님 좀 반성적 성찰을 좀 해주시죠. 어렵더라고요. 20대는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참 싫어하지만 20대일 때, 그래도 한 20, 30년 전쯤에 20대일 때, 제일 주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게 너무 당연한데도 당연하죠.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선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은 공정,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공개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내 이익이 침해받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납득할 수도 없고 용인하지도 못하는 그 세대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익이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서 실리나 실용이 가치가 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침해를 받으면은 견디지 못하고 집단화하고 아니면 집단화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공론의 장에 자기의 의견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좀 세대적인 특성이나 좀 변화된 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정에 대한 공개, 그 다음에 그래서 혹시라도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갔다라면 공정함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필요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노를 세대를 떠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풍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 대표님 어떠세요? 무슨 뭐 이제 20대 예전에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 댓글에 20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드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20대에 우리 20대의 이제 어떤 이 이슈를 대하는 어쨌든 이 시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단일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 30대는 단일 그룹이 아니고 다양성의 세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 사안도 부정선거에 공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거에 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 다양성이 있어서 이것을 뭐 20대가 이렇게 됐다 또 해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다양한 이제 세대라고 하는 이제 기성세대 인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되게 이제 뭐 20대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막 또 활용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양 진영에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강한데 그것도 또 파괴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 다양성 자체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또 시혜적으로 이제 뭘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대한테. 저는 이제 그것도 실제로 이제 해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도 않을 텐데 생색은 내고 네. 그래서 어떤 문제 뭐 투자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기회를 많이 준다든가 뭐는 이제 이런 시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20대들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좀 연구를 사실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이 20대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가령 이제 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부동산 관련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되면 환경 영향 평가제가 있어요. 뭐를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따라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차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청년 영향 평가제 같은 것들을 저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내놓고 그것을 의견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듣는 거. 그래서 이제 듣는 과정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주요한 것들은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다시 또 평가하는데도 참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20대가 이 사회 전체에 기성의 어떤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보면은 기성세대와 20대 분리시켜 놔가지고 20대는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뭐 시해해줘야 될 대상이고 뭐 특별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가령 40대와 30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30대와 20대가 또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저는 그 국가 정책에 좀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시각도 이제 이런 기성세대에 또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프레임 20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그 다음에 20대가 주요한 의사결정에 어쨌든 의견들을 내고 참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과도하게라도 저는 하는 게 전 이제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걸 자꾸 이렇게 특정화해서 요즘 젠지들 네, 맞습니다. 이대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좀 든 사람들을 다 저 꼰대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양성 꼰대는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 제가 궁금해서 형님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20대가 지금 이 투표 용지 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거죠? 재선거 전면적 재선거? 근데 제가 의외로 그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건 재선거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내걸고 있긴 하지만 재선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주체도 없고 사실 목적도 좀 불분명한 채로 이렇게 모인 상황, 에너지가 모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부정선거론을 믿고 이제 참여하는 이제 젊은층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좀 정치권이 뭔가 반응을 보여줘라, 약간 그렇죠. 훨씬 좀 우리의 어떤 목소리에 공감을 해주고 훨씬 좀 이렇게 반응성 있게 뭔가 대책을 내놔라는 그런 거가 이렇게 재선거라는 구호에 함축된 거지 꼭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고집하고 주장하는 쪽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따로 쓰셔야 되겠네요. 제가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집회가 예전처럼 이게 주체 세력이 없어지면은, 저도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집회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럼 어차피 다들 생활이니까 자기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요구가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빠지는 시점이 정해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구가 정제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기득권적 꼰대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자기 생활을 쪼개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취가 되면은 또 그게 다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캠페인이나 이런 데 자기 동력이 될 건데,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이런 어중간한 상황. 정치인들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요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저게 요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 초기에 아주 좋고 순수했던 생각들이 이게 형해화돼 버리는 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건들은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꼭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공간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대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050은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030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오늘 같습니다. 바로 공감이 안 되네, 지금. 제가 형편없네요.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4050 세대가 2030을 진짜로 이해하기는 진짜 사실 힘들어요. 그 자체를 약간 2030 세대들은 좀 이해를 또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공감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30 당사자 기자로서 2030의 어떤 솔직한 목소리 전달해 주신 임재우 기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출구조사, 여론조사 괴로우시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단도직입 장군님. 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그러게요.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번에 저는 사실 여론조사 그렇게 오래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왜 제가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보면 조사를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돌리는데 샘플수를 다 채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조사들이 돌다 보니까 예.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저희도 예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 좀 천차만별인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고 뭐 당장 뭐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출구조사 결과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지금 다 느끼는 상황이라서 이 뭐 선거나 여러 가지 뭐 선관위 문제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무언가 조금 시스템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가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한 논의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라는 게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첨예한 정치적인 시기에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여론조사라는 일반에 대해서 다 불신하게 돼버리면 또 좋은 도구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틀리냐면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윤희용 대표님이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는 좀 다르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그 여론조사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이제 결과인 것이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론조사에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투표에 100% 다 참여한다는 전제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과 선거 결과를 바로 비교하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항 중에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적극투표 의향층.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한국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이제 그 의무 있잖아요, 의무. 그래서 이제 다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막 80%, 90% 참여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실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이전 선거들 몇 번 참여했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LV라고 부르는데 likely voter. 투표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틀려서 미국도 그러면 조사기관마다 모델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에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이쪽을 좀 더 올려야 되고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있어서 발표하는 것이 미국은 이제 많이 트렌드화가 됐어요. 이제 한국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규제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이제 그대로 전통적으로 하고 발표하는 형사가 있는데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이제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출구조사는 투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유사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이고 정확도도 사실은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투표 안 한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측조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출구조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조사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예측조사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조사기관이 이번에 JTBC 같은 경우인데요. 예측조사였죠. 예, 예측조사를 전화조사를 막 돌립니다. 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전화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투표를 사전 투표했는지 또 누굴 지지하는지 이런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그냥 출구조사 없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화 예측조사.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하나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이걸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없긴 한데 요즘 JTBC가 이제 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출구조사가 이제 많이 틀렸잖아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정원호 후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51.4%, 오세훈 46.0%. 이게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다들 받아들였고요. 제일 많이 틀린 게 아마 경남지사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54.3%, 박완수 후보가 45.7%. 김경수가 이겼구나. 개표해 보니까 정반대로 나왔고요. 또 대구시장 선거도 초박빙 우리 출구조사 나왔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추경호 53.92%, 김부겸 45.05%. 뭐 전북지사 이원택, 김관영 여기도 틀렸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 윤 대표님이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출구조사도 오차 범위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투표소에서 하는데 뭐 작긴 합니다만 네. 오차 범위가 있고 저 수치를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경합을 놓고 이렇게 그 조사기관들이 발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이제 페널티를 안 물고 그래요. 계약을 맺을 때. 네.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던 거는 사전 투표의 비중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전체 투표의 한 40%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출구조사 형태로 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이제 출구조사하는 팀이 또 전화조사를 해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이 출구조사하는 팀한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정보를 줘요. 반영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합산을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100% 출구조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40%는 전화조사를 한 거니까. 사실상 여론조사 비슷한 예, 거죠. 100% 이제 이게 만약에 절반가량 사전투표 한다고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전투표가 출구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이 문제라고 하면은 좌우가 같이 틀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진다고 하는데 이긴 것, 진보 후보가 진다고 하는데 이긴 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이번에는 보수 후보들이 득표를 까봤더니만 훨씬 높게 나온 이 현상만 쫙 있는 거예요. 전남은 잠깐 예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 응답자들이 출구조사에서 어떤 특성들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응답 거부, 이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부정선거를 믿는 여론조사 한 30% 나온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이제 20%는 된다는 거거든요. 네. 보수에는 상당 부분 있다는 건데 보수의 성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 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출구조사에 정확하게 응답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수층들의 어떤 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들, 의견을 표출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커서 반응도가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응답 기피 현상이 이분들한테 많았던 거죠. 원래는 응답 기피가 있으면 비슷한 비율로 나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쪽 진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조사 기법의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보수 응답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응답 표출이 제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 유권자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노정이 됐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군님은 출구조사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인 답변. 뭐 이런 부분들. 답변을 전략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나 등등 SNS 등등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즘 정치를 완전히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다. 그것도 그게 뭐 이게 뭐 예전처럼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쪽에 주도된다라기보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전망이 어떻게 되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개개인별로 전부 다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거기다가 조사가 워낙 많이 오면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관여자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출구조사도 나한테 기회가 와버리면 그렇게 평소에 스스로 훈련되어 있던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백지 상태에서 조사를 딱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 왔던 기본적인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유권자의 지형.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론조사 자체의 기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화해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출구조사가 정말 과학적이지 않게 막 중구난방으로 투표소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투표소만 골라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왜곡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물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자체는 대단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과학적인 걸 최대한 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당 이전 평시에 있었던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쭉 권역별로 순서대로 세워서 그중에 몇 가지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법을 가지고 빼는 등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출구조사라는 방식 자체가 가지는 한계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KSOI는 이번 출구조사에 참여 안 하셨나요? 출구조사는 저희 정도 규모는 감히 감당할 수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 예. 출구조사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부실하게 했다. 근데 부실하게 하는 유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맞추면 페널티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계약 상황에서. 네.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음모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3사가 파트너십이 이제 하나씩 맺어져 있어요. 네. KBS, MBC, SBS에 파트너십이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출구조사를 했던 팀들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첫 번째. 더 중요한 거. 한번 패배했을 때 우리 그 책임을 막 온빵 뒤집어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KEP라고 한국 출구조사 뭐 이렇게 협회 같은 것들을 3사가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제 어느 때부터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지역들을. 그래서 어느 곳은 많이 틀리게 되면은 그게 망신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뭐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전국 선거할 때 출구조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정찰이 좀 필요한데 이거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구조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론조사는 이유에 대한 예측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를 꼭 공표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며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용하기 위해서 더 과학화시키고 좀 더 그리고 또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조사 말고 정책조사나 국정수행 뭐 지지도나 이런 아주 장기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조사는 또 그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합리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는 몇십억짜리 이를테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입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출구조사는 나와 있는 결과를 선험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출구조사하고 나서 막 따라 붙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투표 다 돼 있는 건데. 네.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경마식으로 보도하면서 흥미를 좀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을 준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혼돈,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 이 논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은 좀 소모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구조사는 저는 한번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이걸 진행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 이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은 이제 개표가 빠른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엄청 굉장히 빠른 거고 사실은 이제 12시 넘어가는 것들은 접전인 것이고 웬만하면 그 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짧은 시간 이제 1시간이죠, 사실은. 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쇼 폴리틱스 차원에서 이제 이게 가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이제 쇼 비즈니스 되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처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한다면 사전 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제 그 오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관외 투표가 있는데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있네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네. 이게 지역 단위 이루어지는 총선이나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사전 투표의 한 70%는 이제 관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어쨌든 해서 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다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다 전자투표로 하면 이제 출구조사 필요 없어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부정선거 없을 때는 큰일 날 이게 이제 곧 도입된다. 왜냐하면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오픈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걸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신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이제 정비가 있지 않으면 요 하루 사이가 짧은 하루 사이지만은 전 국민이 집중이 워낙 돼가지고 네. 혼란이 사실은 그 충격파로 하면 엄청 심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전문가가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거나 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출구조사, 네. 또 바로 아니, 폐지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게 이게, 이걸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출구조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결과만 갖고 틀려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출구조사가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정치 선진국에서 출구조사 선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고 이런 이제 보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것이 어떤 정치 제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발생해서 이것까지 묻히게 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에 정말 참여하는 실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인 개편 포함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출구조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참패한 정당이 참패했다는 생각을 안 갖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이번에 15대 1이 될 거야, 14대 2가 될 거야 이렇게 쭉 하다가 출구조사에 온 국민이 집중돼서 결과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영화 맨 인 블랙처럼 딱 해서 이제 이전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출구조사가. 그래서 여기서 좀 나아지면은 저도 이긴 거예요. 여기서 좀 나빠지면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됐죠. 매번 그래 잘 보시면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게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약간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평상시 쭉 왔던 부분에서의 선거 결과에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데 출구조사 기준으로 결과에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출구조사 왜곡되죠. 기준 평가니까 왜곡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점도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아무튼 6시에 아는 거나 밤에 11시쯤 아는 거나 3시간, 5시간인가요? 5시간 정도만 좀 우리가 참아주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네. 두 분 또 그 업계에 계신 분이고 참 이번에 좀 고생들 하셨고 위로의 말씀 드릴 수밖에. 근데 여론조사도 저는 뒤에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이게 열어놓고 가능성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장벽을 치고 규제를 하는 게 저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평택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 고생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전화 때문에 여론조사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왜곡된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완전히 합리적인 1+1은 2다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여지들 조금 더 고관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의사들이 좀 과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는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 기간 혹은 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여론조사의 횟수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하거나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과도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평론 전문가십니다. 오늘 우리 썸네일이 구해줘 정점식 의원. 자, 이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썸네일 값을 해야 되니까. 네. 자, 일단 이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결선 투표 그때 선출이 됐어요. 결론은 정점식. 자, 이 의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상대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나왔던 이제 인물들이 다 공통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영 원내대표 이제 사퇴해야 된다. 네.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당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흐름들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그 당권파 주류와의 이제 안정성들을 가장 가져갈 수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뭐랄까요, 이제, 약간, 변화라고 하긴 좀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 상황을 가지고 당장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기존과 노선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의 이제 안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모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네. 결국 국민의힘의 변화의 동력을 가져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1대1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장동혁 대표 물러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정영식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세 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정점식 의원 이게 아무리 지금 힘없고 후보들이 반기지 않았던 대표였지만 집권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소리 없이 물러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거 끝나고 그 말은 여지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그 당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인물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겼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의 책임은 당 지도부가 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승리의 과실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욱 대표는 자기가 물러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푸시하기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결국 장기간 봤을 경우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단히 좀 불행한 선택지들이 계속해서 좀 놓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표현을 그렇게 했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저도 두 분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이게 김도읍 의원이 되면 좀 더 변화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싶고요. 또 장동혁 대표로서는 어쨌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조용히 사퇴시키겠다. 그게 형용 모순이거든요. 조용히 임기 다 되면 사퇴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가산 아이스. 앞으로 1년 뒤에 사퇴하는 것도 사퇴인가요? 그래서 한동훈 이제 당선자시죠. 이제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의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냥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겠구나. 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뭐 의지를 무리 안 하겠지만 서두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않지만 내부의 분위기도 이제 막아설 그 태세가 또 갖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런데 듭니다. 객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끝까지 1년 뒤까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원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뭐 강경 당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장동혁 대표의 추구하는 가치 노선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은 당이 망가져서 몰락하는 것을 또 용인하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원들은 큰 선거를 이제 앞두고 특히 그러면은 당원들은 1차적으로는 당이 살아나는 걸 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 노선에 맞는 이제 인물, 요것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이 몰락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밖에서 이제 외부 스피커에 한동훈 의원들이 얘기하고 하면 당에 대한 지지는 어떤 조사들에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형편없게 나오는 국면이 있게 되고 그러면 당의 의원들이나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물러나라고. 그러면은 사람인지상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신임을 묻겠습니다. 당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봐요. 믿고. 하지만 당원들이 다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뀌는 국면이 그렇게 이제 내년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검증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첨예한 계기가 전국 선거인데 선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를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규정대로 하더라도 사실은 핵심은 서울하고 부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이기면 어쨌든 그냥 수성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죠, 뭐.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까지 선거 초반에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라는 정도의 대규모 선거 그런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도 버텼는데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이게 간단치 않겠다. 바람직하고는 관계없고요. 예.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일종의 세옹지마. 그래서 꼭 뭐 나쁜 게 나쁜 거는 아니다. 최근에 정당 지지도 보면은 막 거의 붙었거나 막 역전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한 장동혁 대표는 그냥 뭐 지지도도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게 장동혁 체제가 계속되는 게 민주당에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한 두 달은 또 민주당이 정치의 중심에서는 전당대회 시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혁 대표는 지금 그냥 맷집 좋게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또 살려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벨기에 가 계신데 X에다 글을 올렸어요. KSOI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더를 5번이나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KSOI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는데 9.4%포인트 하락했나요? 예. 자, 아무튼 이 좀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일단 수치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선 100% 자동 응답 예. 방식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자, 부탁합니다. 6월 8, 9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기조사를 발표를 했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4%, 9.4% 지난 저희는 2주 간격으로 합니다. 9.4%포인트 하락해서 50.4%, 부정평가는 10.5% 상승한 45.7%고요. 저희 정기조사 이래 긍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예, 그 정도. 근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뭐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선거의 여파가 이 정도로 가는구나.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좀 보고 있구나라는 뜻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은 4.7% 하락한 38.6,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상승한 38.1. 거의 붙었네요. 예. 거의 붙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0.5%라도 앞서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차범위 안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고요. 대통령에서 저희 조사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주셔서 저희는 참 좋은데 이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좋아해도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을 정도로. 근데 지방선거의 여파가 결국은 이렇게 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의 의미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RS 방식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양쪽에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할 만큼 했구나, 성과가. 또, 민주당이, 이제 이거 좀 잘 못했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 지지율 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감도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긴 하고, 네. 다만 이제 약간 정치적 관심도가 좀 더 낮은 이제 중도층들도 좀 충분하게 표집되는 사람 면접원 방식인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이거보다는 이제 높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50% 중반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한 10%포인트는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감도가 있는 분들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흐름은 이제 비슷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추동한다고 또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포함되고자 하는 미묘한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니면 이제 창피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 못했는데 이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인데 나도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자연스럽게 네. 지금부터 한 8월 17일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날짜 잡혔죠. 그게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공휴일입니다. 어쨌든 그때 전국 당원대회를 하는데 지금 이게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수치도 안 좋고 한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뭐 선거는 벌써 많이 잊어버리고 8월 17일에 다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 이러셔도 되나?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 당에 계신 분들 오지 마라. 그리고 출국하면서 대표가 안 간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국무총리는 대개 그 귀국할 때, 그동안 국정 잘 챙겼습니다. 보고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출국할 때 김민석 총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는 싫다, 내가. 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당 대표 선출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개입해도 되냐. 이런, 이제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 그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는 그 구도나 근간이 사실은 대통령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당의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쨌든 민주당은 서울을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부적인 분란들이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당 지도부가 순방이나 이런데 뭐 이게 출국하는데 나타나지 않도록 양자가 합의한 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인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냉정히 말하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여전히 50% 이상의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 면접이나 이런 데 보면은 60%에 육박하는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역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준다라면 치고 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정당 내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뭐 당무에 관여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럴 생각도 별로 없으실 거라고 안 할 걸로 보세요. 생각합니다.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할 분위기를 봐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제가 보니까 여당 당원들은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러면서 또 하고자 하는 이제 개혁들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요 현상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왜 개혁이 지지부진하냐. 네. 이러면서 이제 중반되면서 그 기류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 지지하는 흐름들로 가더라고요. 나눠지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여권층 지지층들한테 있다고 봐요. 진보 성향의 여권 지지층한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중반대 가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제 1년 차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판단했으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아직 논의는 많지만 이제 당원들이나 적극 지지자들의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이제 저는 세게 이제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 의견을 당원들한테 전달한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 때 보면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정사실화 역할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두기로 했다면 상관없는데 역할을 바꾼다는 거는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표죠. 그 기정사실화를 해버린 것이니까 그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한테 나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하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제 한 것으로 보여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불출마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또 개인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출마한다는 것은 또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 차원에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인 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출마하실까요?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 입장에서는 출마를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를 옹호한다 이런 것보다 그거는 저는 선거가 딱 끝났을 때 네. 서울시장이 졌다라고 딱 결정이 났을 때 이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 스탠스가 정청래 대표하고 저는 일치했었어요. 나오는 거예요. 12개를 이겼다 해서 자위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작동을 해서 전국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겼기 때문에 이걸 승리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이걸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과 당이 이걸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격려, 지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사실은 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와 더해서 서울 져서 너무 아프고 대구 이런 데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거냐라고 이원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국민들의 뜻이 저는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음 날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규정은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만큼 전당대회로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사임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역할에 열심히 하세요라는 덕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 당대표로 찍었네라고까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전당대회를 위한 해석 투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관계로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관철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선을 해요. 선을 합니다. 장면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이 둘이죠. 근데 큰 박지원 의원.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정청래 대표 평생 살아온 우리가 인생 역정을 잘 아는데 이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8월 17일 결과가 개인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묘한 게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거의 상당수 대부분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는데도 결과는 거꾸로 정청래 대표가 그때 압승을 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권자들은 당원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형에서 과연 8월 17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될까요, 대표?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사하게 이 예측들이 틀린 데가 전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평론가 분들도 전북에서 정치인의 반청 정서 때문에 김관영 될 것 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가능하지 간다 했었는데 거의 10% 차이 정도가 났었거든요. 물론 네. 10%가 크냐? 무소속이 10%까지 전북에서 안방에서. 근데 이 무소속이 외국 달에서 날아온 무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사로서 활동을 이 당에 민주당의 지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당원들의 그 규모가 워낙 큰 곳이니까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을 당원들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실제로 바닥의 지지세가 간단치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윤희용 대표님 말씀처럼 더 서늘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박빙이 될 거예요. 8월 17일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정청래 대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저도 뭐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좀 뭐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선거 구도가 예. 친청이냐 친명이냐, 친청이냐 또는 유명이냐의 이 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이 권리당원 등이 선택을 하느냐의 프레임으로 전개된다면 정청래 대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뭐 경기도지사 경선 등에서 봤을 때 이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른바 친명 누명의 인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부분이 폭발적이지 않다는 것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자 중에 택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 뭐 가령 이제 예전에 낙검수나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이 끈끈하게 맺어져 온 부분들이 있어서 정체성 같은 부분이어서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양자 택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친명이나 유명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뽑는 지도부는 우리가 이제 이 세력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어떤 뭐 지원본부를 뽑는 거야. 손발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이야라고 하는 프레임이 당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친명의 타이틀로 나오는 후보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거기서 선점하는 쪽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그 친명 타이틀로 나오는 인물이 이 당원들한테의 전당대회에 당대표 뽑는 선택 기준을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대통령과 손발이 안 맞는 게 될 경우에는 당이 파괴될 수도 있고 뭐 망가질 수 있다,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손발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바꾸느냐 마느냐 해내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요것이 핵심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반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구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을 치를 대표를 놓고 일종의 약간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는 대목이 있고요. 8월 17일까지 이 얘기 아마 여러 차례 우리가 공동포차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다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수 됐을 때는 출마는 다수가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좀 다른 의제들이나 다른 담론들이 자꾸 침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출마를 저울질 하시는 많은 후보님들이 결단을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군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으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송 기자님께서 이제 많이 몇 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루트가 굉장히 확고해진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금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사실은 뭐 목숨 걸고 이제 그 꿈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길게 했네요.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상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기능성 냉감 원단을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루나쿨 냉감 이불 준비했습니다. 에어컨의 냉방병은 막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약간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우리 공덕포차 수요일 편에 저의 파트너죠. 이렇게 패널로 출연하신 우리의 장고 장영철 부소장님이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만두시는 건지 또 소회 같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들켜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하시길래 뭐 제가 자진하차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방송이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나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 전에는 일주일에 한 5개씩 방송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실컷 잘 키워놨더니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대단히 큰 배신감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고 혹시 방송 중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또 잘못된 표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한겨레 TV 그리고 공덕포차 제작팀들 그리고 제 파트너 상한용 기자님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송채근 기자 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찾아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로 채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혜영 부소장님이 우리 공덕포차 시청률을 아주 많이 올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아까 스포츠맨이 출연하시는 그랬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또 전망도 잘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님 특별 출연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덕포차에서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채경화 기자 6월 30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9시 공덕포차 시작되는 거 아시죠? 잊지 말고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